요즘 친구들끼리 있을 때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아니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한국 평균 소득이 얼마인데 자기는 얼마를 더 받는지, 그리고 내가 상위 몇 %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왜 그토록 자신이 평균에 비해 어떠한지를 중요시 여길까요? 왜 그토록 열등감에 휩싸여 있을까요? 저명한 심리학자 세르즈 모스코비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평함을 추구하지 마라.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일수록 차별은 더 심해진다. 그 누구도 본심은 공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언뜻 들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누구한테나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라면 완벽해야 하는데 차별이 더 심해진다니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분명하게 말이죠, 평등과 공정이 인류 모두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이라면 벌써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실현됐어야 하지만 실제로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예전보다 더욱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해 시기하고 열등감에 휩싸여 있죠. 이에 모스코비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누구도 본심은 공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누구나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열등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계급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시대였고 자신이 하위 계급에 속해 있게 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상위층과는 비교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주어진 것이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부러움과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평등해지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신이 노력만 한다면 더 높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된 시점부터 말입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내가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나와 똑같은 환경에서도 분명하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공은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불행을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끝없는 좌절감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탓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애초부터 사회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최고로 공정하고 평등함을 추구하는 사회일수록 더 큰 폭동과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2000년도 더 전에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죠. 자신과 같거나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시기심을 품는다. 내가 말하는 같은 사람이란 집안이나 혈연관계, 연배, 인격, 세상의 평가, 재산 등의 면에서 같은 사람을 뜻한다. 결국 사람은 시대와 장소, 연배, 세상의 평가 등 여러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질투를 느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 가문의 이재용 씨나 LG 가문의 구광모 씨를 보고 시기심이나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아니죠. 바로 옆집의 누구누구 또는 동창이나 같은 직장의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시기심이나 열등감을 느끼죠. 결국 끼리끼리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등과 공정함이 무조건 좋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2명 이상 모이게 되면 누군 더 좋은 것을 취하게 되고 누군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모두가 다 평등해져야 한다라고 사회적으로 주장한다면 모두가 다 가난해지고 열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 속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나의 존재는 어떻게 정의돼야 하는가? 이게 문제겠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완벽하게 평균인 사람이에요. 철학에서는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이데아가 존재하냐 마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데아란 모든 사물 속에서 비춰지는 그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예시로 드는 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의자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완벽한 의자를 본따서 만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모든 의자가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를 본따 만든 것이라면 완벽한 의자는 모든 의자를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공통점들만 완벽하게 뽑아내 정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평균점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즉 이데아가 모든 사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이라면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것, 즉 평균은 완벽한 것과 흡사하게 됩니다.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본질은 바로 평균이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이죠. 평균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의 공통점을 모은 것이니까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인류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성경을 봐보세요. 구약에서의 신인 하나님이 인간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죠. 만약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면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나 최고의 철학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국가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목수의 자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이 평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려 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 난 말이야, 그 남자친구를 또는 여자친구를 고를 때 딱 평균만 되면 되는데 말이야, 키도 평균, 얼굴도 평균, 재산도 평균, 직업도 평균인 사람이면 되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드냐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완벽하게 평균인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람이라는 존재의 이데아, 즉 완벽한 사람이니까 찾기가 힘들죠. 아마 평생 가도 못 찾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길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자신이 평균이 아니라고 해도 전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더 높다라고 하더라도 잘난 체 할 필요도 없어요.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고 평균이 되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냥 내 자신을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나 자신 그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면 되니까요. 남들이 바라보는 평균이라는 허상을 쫓지 말고 당신 자신의 길을 가세요. 그게 삶이 단 한 번만 여러분에게 쥐어준 기회 그 자체입니다. 그게 진정한 당신 자신만의 이데아인 것입니다.